내년 총선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12월 15일부터 배상훈의 냄사, 임태훈의 군인권 119는 총선 기획보도로 대체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막판 담판에 나섰죠. 그러나 7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만들지 못한 채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후보들의 불만과 비판은 언론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까지 함께하는 이른바 3+3 회동에 나섰던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신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김태년입니다. 네. 자,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무려 7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언론의 주된 비판인데요. 7시간 동안 협상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7시간 마라톤 협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제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형식의 협상을 몇 차례 했었는데 네. 그때마다 타결되지 못하고 어저께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이 돼서 정말 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 길어집니다. 네. 우리 예비 후보들도 다들 불만들이 많으시고. 네. 네. 핵심은 이제 이 새누리당이 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더 개혁하고 개선할 것인가. 네. 이 대화와 이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런데 좀, 그 주안점을 두고 협상을 임하면은 저는 이 협상 타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네. 당량만 가지고, 이게 우리 당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만 가지고 협상에 임하니까, 이게 잘 안 됐는데요. 핵심은, 비례 운영 방식하고 선거 연령 인하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판결 때문에 3대1을 2대1로 인구 편차를 낮춰라라고 하는 판결 때문에 선거구에 많은 조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농촌 의석이 인구가 작은 농촌 지역의 변화가 큰데 네.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좀 늘리게 되면 우리가 의원 정수를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 정서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가 줄게 되잖아요. 네.
근데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역구 지금 선거구가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네. 단순 다수대표제인데 네. 그러니까 사표가 거의 한 1,000만 표 이상의 사표가 그렇습니다.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비례성이 아주 약화된 이런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 제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 비례대표도 지역구에서 당선자 숫자에 의해서 비례를 배분했는데 이게 정당 명부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비례성 보완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러면 비례대표를 줄이게 되면 비례성이 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만 몇 석이라도.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주장을 했던 게 애초에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를 주장했다가 새누리당이 도저히 못 받는다고 해서 네네. 새누리당 출신의 정개특위 위원장, 포항 출신의 이병석 위원장이 균형 무석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연동형 비례를 권역별은 빼고 예. 지금처럼 전국 단위의 비례 제도를 운영하되 네.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하자. 그것도 100%가 아니고 50%만 연동해주자라는 네. 안을 들고 나오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애초에 주장했던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그 효과가 낮은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해 보기 위해서 그것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새누리당은 뭐 연동의 연자도 못 꺼내게 하는 완강한 입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50%가 많으면은 40%만 연동해주는 안을 또 수정 제안을 했는데 그마저도 거부를 당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문제입니다.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선거권이 19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OECD 국가에서 19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다 18세입니다. 네. 18세면은 이제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고3 또는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한 3분의 2쯤 돼요. 네네. 고등학생들이 한 3분의 1쯤 되고. 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연령이면은 충분히 자기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연령대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네, 같은 대학교 1학년인데 누구는 선거권이 있고 누구는 선거권이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OECD 국가에서 19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지난 6월에 네. 18세로 내렸어요. 선거 연령을.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안을 했었고요. 네. 권유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의장 직속에 선거제도 개선 자문 기구에서도 권장을 했던 권유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예.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또 뭐 정치판에 이렇게 휩쓸리는 게 염려스럽다 그래서 뭐 고등학생은 제외해주겠다. 아, 같은 연령이어도 고등학생을 빼고. 그럼 이제 그 병역법에 그렇게 병역법대로 하면 돼요. 병역법이 예. 고등학생을 징집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고등학생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네네. 법률 조항으로는 예.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음. 근데 뭐 선거 연령 젊은 층은 또 뭐 새누리당이 유리하니 불리하니 이제 이런 거 따지다가 새누리당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타결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뭐 연동형은 뭐 절대 안 된다 하고 네. 선거 연령을 받는 조건으로 선거 연령 인하를 받는 네. 조건으로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노동법 포함해서 테러 방지법. 원샷법, 네. 규활법,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발전법, 네. 그다음에 북한인권법, 그다음에 테러 방지법 이런 걸 다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참 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려니 실제로 7시간도 부족했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참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지요.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이렇게 절대 연동형의 연자도
꺼내지 마라. 절대 수용 불가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실제 안철수 신당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 그런 얘기를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꺼냈습니까? 네. 아, 그래요? 이유를 하나 더 만든 거죠. 이유를. 그렇지 않아도 연동형 비례를 못 받겠다고 했는데 네. 이제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면 네. 더 자기들 과반 의석이 무너질 가능성이 더 커서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동형 비례라는 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다 합쳐서 정당이 받은 득표율 그게 몇 프로가 됐든 간에 보장해 주는 제도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소수정당 3당이나 4당한테 의석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지역구에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비례해서 보장해 주는 거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까지 만들어져서 정의당만 있어도 부담스러운데 네. 안철수 신당까지 만들어져서 자기들 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유를 댔죠. 네. 지금 보면 안철수 신당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네. 실제로 뭐 지금 송호창 의원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안철수 의원을 복당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지금 뭐 발생하지 않은 미래를 상정해 놓고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인 것 같고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새누리당이 단 한 톨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리한 건 절대 못하겠다. 근데 이것은 예. 정치 논리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장 아닐까요? 불리할지 유리할지 그건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이 많이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비례에서 조금 잃더라도 네. 야권이 다당이 되면 다 야가 됐을 경우에 네. 지역구 선거는 여당이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지역구 선거는 그런 자기들한테 이 협상을 하는데 네. 논리적으로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다 빼고 이 협상을 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논리만 계속 들이밀고 있는 거죠.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당을 만든다는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총선 전에. 네, 그러니까 네. 그건 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설령 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엄연하게 현실로 존재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정당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지지받는 정도의 의석수를 획득하는 것이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저희 당 포함해서 새누리당,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받는 이 지지보다도 네. 예를 들면 40%대 초반인데 19대 총선 같은 경우가 네. 근데 과반 이상을 획득한 거거든요. 거의 10%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당이익을 도저히 내려놓지 않겠다. 근데 더 가관인 것은 네. 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게 공정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부당이익을 내려놓는 것이 불공정하다. 근데 선거 앞두고 왜 우리한테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받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거든요. 도무지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를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아마도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서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유불리를 따져서 불리한 것은 절대 못 받겠다. 심지어 부당하게 얻은 이득도 불공정한 것이므로 내려놓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그 정도로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당대표께서도, 김무성 대표께서도 그러시고, 180석 그냥 얻는다고 자신을 하더니, 네. 그 비례 몇 석 그 정도 가지고, 비례 배분 방식 이 정도를 가지고, 또는 선거 연령 인하하는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막 엄살을 뜨시냐,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네.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단 0.0001%라도, 본인들의 과반 의석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새누리당은 자기들은 영구히 과반 의석
가지고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상식적으로 그 실제로 선거를 해서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유불리는 지역구냐 비례냐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게임을 뛰어봐야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는 거고 선수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할 수 없는데 너무 엄살을 떤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선거 결과는 해봐야 아는 거고요. 네. 다만 제도는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우리는. 그렇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그밖에 다른 제3세력, 제3정치 정당 세력에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제도로 공정하게 좀 바꿔야 된다. 이것은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도 하고요. 선관위의 권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태도인데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좀 정치적 도의, 대의 이런 것들도 지금 협상에서는 없는 모양이에요. 네, 그게 이렇게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 도입이 네. 그럼 우리 당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새누리당의 예를 들어 새누리당의 의석이 만약에 감소한다면 새정치연합도 비례에서는 똑같이 감소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도 되게 손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도 자체가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있는 거고요. 네. 그 공정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대로 가면 협상이 계속 꼬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새누리당은 저렇게 절대 못 받겠다 그러고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선거 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면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뭐 노동법, 테러방지법, 뭐 국가인권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뭐 온갖 법들을 다 넣어서 이거를 한 번에 통과시켜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현장에서 좀 어떠셨어요?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좀 황당했죠. 황당했는데 네. 그래도 진지하게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고 또 뭐 검토도 하고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활법, 네. 그 이른바 원샷법, 네.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그 산업부 장관도, 오시라 해서 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여당 간사, 네. 오시라 해서 설명도 듣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이 선거 제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비례 의석이 줄게 되면 네. 그만큼의 어떤 비례성이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제도를 장착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 그건 상식인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걸 처리하는 대신에 네. 선거 연령이나 네. 그걸 수용하는 대신에 이 법들을. 쟁점이 되어 있는 이 법들을 다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조금 뭐 이치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치에 맞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노동법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고 또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는 19일 제3차 민중총궐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노동계의 반발이 이렇게 극심한데 이것을 그냥 뭐 뚝딱 통과시켜달라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황당한 일도 어제 벌어졌잖아요. 그래요? 일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 입법부수장인 국회의장한테 와서 네, 요구했죠. 이런 일반법들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수준을 어디까지 추락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입법부를 무슨 청와대 하명기관처럼 생각하는 것,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꽤 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아니, 과거에 이런 일이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었겠어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찾아와서 직권상정할 법안의 숫자까지 네. 정해가지고, 네. 순서까지 정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이, 글쎄요, 제가 17대 하고 지금 19대 해봅니다만, 18대는 없었지만,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네. 이건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고요. 네.
박근혜 그거 대통령은 뭐 또 예. 저 테러 방지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국회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기환 테러 수석이 방지법은 지금 어저께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법 이름은 우리 당은 이제 법 이름도 바꿔서 네. 총리실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국민안전처죠. 국민안전처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상당히 법안을 지금 성안을 했고 네. 그걸 가지고 여당하고 대화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좁혀졌다. 지금 우리 이제 국민들이 염려하는 이 국정원의 이 과도한 권한 행사, 네. 권한 남용, 네. 특히나 이제 도감청 이런 염려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제한시켜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이 심사를 네.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막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데가 충분히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법안들을. 그럼요. 예. 그러면은 국회가 심사를 소관 상임에서 심사도 해야 되고 관련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독두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부가 그냥 법안 제출하면 또는 여당이 법안 제출하면 무조건 다 통과시켜주면 그게 국회가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거수기인 거죠. 거수기가 되는 거죠. 예. 예. 말씀하신 그거 게 실제로 기업활동 법, 네. 이 기업활동 재고를 위한 무슨 예, 법, 기업 이 활력 법도, 제고 특별법. 기업 활력 재고 특별법. 네. 이렇게 법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법안이 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법도 저기는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완화시켜 줘야 된다는 주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악용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재벌들 네. 세습하고 이런데 또 악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경제 민주화에 크게 어긋나는 거고 오히려 우리 국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런 거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는지 안 가능하겠는지 세심하게 따져보는 거 이건 국회가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국회의 역할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뭐 도감청이랄까 또 계좌 추적권이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근데 지금 이미 테러 방지 활동을 이미 다 하고 있고 33년 전부터요. 이 뭐 다 나와 있는데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그 테러 방지법이 없다는 거를 IS까지 알아버려 가지고 큰일 났다 대통령 걱정하시지만 테러 방지법이 있다고 해서 테러가 안 일어나는 거냐 또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테러 방지법을 빨리 만들어서 테러가 못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요. 이런 것들도 국회 안에서 좀 합리적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그 현기환 수석이 와서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정의화 의장은 좀 어떤 입장이든가요?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어이없지 않겠어요? 아니, 일단 이런 일반 법들이 직권상정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고요. 네. 국회의장 권한이 아니에요. 네. 현재지변 비상사태 여야 합의 양당 합의 이건데 직권상정의 요건이 네.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새누리당이 자꾸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법 몇 개 통과 안 시켰다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면 비상사태 아닌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우리가 지나가는 허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자,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에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한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 의장 새누리당 출신인데요. 직권 상정한다면 결국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직권 상정을 하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자, 우선 정 의장이 직권 상정할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야가 격렬하게 갈등하고 있는데. 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제도를 어떻게 정야 국회의장은 개인적인 그 소신으로는 연동형 비례를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요. 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예. 그다음에 선거 연령도 인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요. 그런 이제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네네. 이 연동형 비례가 도입됐을 경우에 새누리당은 뭐 아주 싫어하지만은 이 다당제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제도로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더 국회를 평화스럽게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다당제가 되면 타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연합정치도 대화하고 당기셔야 되고. 타협하면서 오히려 아주 평화스럽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시고 또 평소에 소신이기도 하신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새누리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탑재하는 직권상정안을 만들 것 같지는 않고요. 단순히 이제 300석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이거 하고 이제 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일반 기준들 네.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네. 선거구를 이제 그건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거고요. 네. 그건 이제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구체적으로 그 획정안 있잖아요. 안. 네네네.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묶고 어디를 건지, 어떻게 떼고 뭐 나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 이제 그 공직선거법에 그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하도록 지금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선관위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예. 근데 그 안을 국회의장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직권 상정하시겠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첫째. 네. 그다음에 많이 하신다면.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이건 직권 상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예, 이건 여야가 다시 한번 충분히 더 협상하고 조금씩 더 양보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타협해서 합의를 해야 될 사안이지. 네. 그냥 의장이 그냥 막 뭔가 자기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뚝딱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럴 사안이 아니에요.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나 여야 합의에 근거한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정의화 의장은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또 여야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직권 상정하면 뚝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그 전이라도 또 만나서 협상을 해서 방법을 마련할 이럴 첫 여지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든 타결에 이르지 못했으면 타결이 될 때까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봐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네. 정말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 정치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냐. 네. 또 국민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네네. 세계적인 추세고 여러 기관에도 권장도 하고 있는 사안인데 네. 이런 게 상식에 입각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만 생각해 준다면 이건 어렵지 않게 타결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어떤 그런 자세 변화를 가져온다면 이건 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아주 이쁘게 타결 보고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겠죠. 정의당 의원단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벌인 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손해나는 일은 절대 못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일 때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그런 여론을 만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방금 그 말씀 받아서 한 말씀 드리면 네. 그러니까 아주 넓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들은 단 한 석이라도 손해가 볼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가능성 있는 어떤 제도도 도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 비례만 줄이게 되면, 한 석이라도 소수 정당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19대 총선에다가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비례대표가 47석으로 줄었을 때 정의당은 한 석이 줄어요. 정의당이 한 그럼 석이 준다는 거죠? 예, 정의당이 한 석이 줍니다. 그러면 소수 정당은 손해를 봐도 되고, 이제 소수 정당의 한 석은 이 거대 정당의 뭐 10석 이상의 뭐 무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거기는 줄어도 되고, 거대 정당들은 줄면 안 되고,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횡포죠, 횡포. 말씀.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저희도 또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 많이 부족해서 참 많이 반성하는데, 좀 저는 언론이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좀 가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이 또 굉장히 불균형적인 상황이에요. 놀부심보를 가진 언론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흥부 언론이 많지 않아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이제 그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목리를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있으니 그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좀 답답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당내 현안 좀 여쭤볼게요. 어렵지 않은 것만요. 지난 13일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했습니다. 어제 그 처음으로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집권해서도 안 되고 집권할 수도 없는 정당이다. 그리고 평생 야당하기로 결심한 정당이다. 그리고 지금 그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개구리에도 표현을 했어요. 우물한 개구리 이렇게. 자, 이런 정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먼저 이 탈당하는 거 이건 좀 안 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지금 힘을 합쳐서 그 박근혜 정권 정말 이게 사실 박근혜 정권이 뭐 해놓은 게 없잖아요. 지난 뭐 4년간. 민주주의 문제도 그렇고 민생 경제 문제도 그렇고 남북의 남북관계 문제도 그렇고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지금 퇴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한 수준으로 퇴보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뭐 특히나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잘 못 운영하고 있다, 경제를 잘 못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뭐 증명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정말 야권이 지금은 강고한 스크럼을 짜고 대항을 지금 해줄 때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탈당하셔서 어떤 분열의 어떤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이건 네. 옳지 않다. 이건 분명한 뭐 사실인 거죠. 그걸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부산에서 말씀이 아주 듣기 상당히 거북하던데, 네. 뭐 세게 심하게 말씀하셨던데, 네. 그래도 우리 당의 당 창업자이기도 하시지만 또 당대표도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어떻게 보면 동지들이 지금 당에 다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뭐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셔서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송호창 의원이 그 무소속 안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탈당하지 않고 당에 잔류한 상황입니다. 송호창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더군요. 지금 앞으로 더 강도 높은 비난과 비판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고 비판의 양상은 좀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기 전에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탈당계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서 그에게 복당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 아니냐. 특히 혁신전대만 받으면 좋다고 했는데 그 혁신전대 받아서 통합전대도 다른 당과의 통합전대도 주장하면서 왜 혁신전대는 받지 못하느냐. 혁신전대 받아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분열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 대표가 그렇게 들고 가서 다시 복귀하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과연 전제되겠는가 하는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홍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 희망의 탈출구는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까지 이틀째 진행이 됐는데요.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해경당국은 기억이 안 난다,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냐,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자, 오늘도 세월호 청문회 현장으로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 기자 나오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무슨 행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청문회장에서 웬 음악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명동 YWCA 건물 바로 앞입니다. 네. 이곳에서 지금 고엽제 전후의 회원 한 60, 70명이 모여서 네네. 또 특조위 해체 촉구 집회를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뭐 방금까지만 해도 이게 애국가가 계속 흘러나왔고 군가가 흘러나오면서 네. 시끄러웠고요. 네. 고엽제 전후의 회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연달아 특조위 비판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분들이 오늘만 온 것이 아니라 사흘 내내 지금 출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14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 14일부터 어제, 오늘 3일 연속으로 이 청문회장 앞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동 한복판에 특히 현재 그 청문회는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따져 묻는 곳인데 이런 분들 이렇게 고함을 크게 지르는데 이 고함이 청문회 안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애국가가 나오고 특히 이제 앰프에서 노래가 나올 때는 네. 이 소리가 청문회장 안에까지 들렸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청문회가 질의응답, 질의응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에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 마이크 소리만 들리는데 네네. 그 마이크 소리가 잠깐 멈추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나오면 이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앰프 소리가 너무 커서 네네. 저는 바로 앞에 있는데 제가 제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거든요. 네. 이게 청문회를 방해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네. 이 뭐 세월호 특조위 비판 집회가 아니고 네. 청문회를 어떻게든 방해하겠다는 그런 보수단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경찰이 좀 네. 보호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소란 행위가 없도록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은 현장에 좀 배치가 돼 있습니까? 네, 경찰 병력이 이 YWCA 건물 앞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가만히 그냥 모여서 네. 줄을 맞춰서 서 있기만 하고요. 네네. 별다른 제재는 없고 이 고엽제 전후회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YWCA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네. 그러니까 그 정부를 비판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들을 오히려 네. 그 고엽제 전후회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좀 비켜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참 이 굉장히 심각한 소란 행위입니다. 이게 사실 경범죄로도 네. 처벌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지금 뭐 저희가 그 박정호 기자 현장 리포트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굉장히 큰 소리가 고함을 치고 군가를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아무런 제재 조치를 못한다면 이것이 공권력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소음 측정기는 꺼내놓고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글쎄요, 제가 이렇게 시끄러우면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네네.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친다. 소란 행위가 소음이. 근데 이게 청문회장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청문회를 방해하는 그러네요. 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그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경찰은 제재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문회 오늘 사흘 열리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고엽제 전후회 또 오후에는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집회가 또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어버이연합 그 집회가 네. 있었고요. 오늘도 아마 어제처럼 예정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청문회 열리는 이 현장에서 특조위 해체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어제는 명동 성당이 나서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 네. 이 얘기는 들었다는 건데 특조위 측에서는 이런 그 소란 행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경찰에 당부를 요청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네. 뭐 당부를 요청하거나 뭔가 조치를 요청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세월호 참사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답답함이 앞서는데요. 자, 우선 네. 청문회 내용을 좀 보도록 하지요. 어제 청문회 또 내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졌습니까? 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모르쇠 그리고 뭐 선장 탓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역시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 대응에 대한 특조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네. 당시 해경 지휘관들과 안전행정부 관계자들의 증인으로 나와서 지휘 체계와 정부 대응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답변 모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모르쇠 답변, 책임 떠넘기기 뭐 이런 식으로만 보였는데요. 네. 특히 청문회장에는 참사 발생 이틀째인 지난해 4월 17일 네. 기억하실 겁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진도체육관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서 뭐 구조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기억이 납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 현장 영상이 어제 청문회장에서 상영이 됐는데요. 네. 그 당시 김석균 청장은 가족들에게 구조 작업에 500여 명의 잠수사가 투입되고 있다. 뭐 그러면서 안심을 시키고 열심히 해경이 하고 있다는 네. 그런 취지의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뭐 지금 생각해봐도 그 말만 들어보면 정부가 정말 활발하게
구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구조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국민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뭐 사실은 달랐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실제로는 진입 로프 하나로 잠수사 2명씩 들어갔었는데요. 네. 어제 그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네네. 이게 왜 500명으로 얘기를 했냐, 네. 이런 추궁이 이어지자 김 청장은 잠수사 500명 투입은 잠수가 아니라 동원의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동원된 잠수사를 얘기한 거였고 500명이 투입됐다는 건 잠수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500명의 잠수사가 와 있다 현장에 이런 거라는 겁니까? 모으고 있다, 투입할 것이다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네. 동원하고 있다, 동원한다. 네, 그런 취지였는데 그러니까 구조 작업을 부풀리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가족들은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본 국민들은 와, 잠수사들이 500명씩이나 투입됐기 때문에 이제 다 건져 올리겠구나 이런 네네.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잠수를 하면 그게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네. 그런 전후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무턱대고 숫자만 500명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그 해경 수장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한테 잘못된 정보, 국민을 속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당신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우리 애들 모두 죽었다. 이렇게 절규했고 많은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제 오마이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그리고 사진들을 보면 많은 유가족들이 정말 계속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던데 이런 거짓말, 거짓 증언이 결국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500명이 투입됐다 이러면 다수 국민들은 잠수사 500명이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애들을 전부 꺼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참사 당일 김석균 해경청장, 당시 직함이죠. 해경청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참사 당일 오전 10시 30분쯤 박근혜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냐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네. 김 청장은 특공대 등 모든 구조 세력을 총동원해 구조하라는 지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통화를 하던 시간에는 이미 특공대 투입 명령이 내려진 뒤였는데요. 네. 박 대통령이 당시 세월호 구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현장을 방문했던 지난해 4월 17일 오후, 그러니까 물살이 약했던 정주 시간에도 네. 왜 구조 작업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네. 대통령이 와서 잠수를 안 시켰냐는 이호중 특조위원회 물음에 김 청장은 그날 파도가 높아서 잠수를 안 했다. 대통령 방문과는 상관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호중 위원은 현장 잠수사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기상 여건은 수색을 진행했던 16일, 18일과 동일했는데 대통령이 방문했던 17일에만 잠수를 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사 현장을 방문했던 이미 특공대 투입이 되어 있는데 그조차도 박근혜 대통령 알지 못하고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동원해서 그 구조를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날씨는 좋은데 안 해놓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방문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좀 피해가기식 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 이호중 위원의 주장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구조 활동을 안 했다면 실제 이것은 대통령이 구조 활동을 방해한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상황을 면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김경일 정장이요. 그 참사 당시에 1, 2, 3정에서 그 퇴선 방송을 했다. 이것이 거짓말을 기자회견에서 했었는데 네. 이게 뭐 김석균 청장 지시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퇴선 방송을 했다는 거짓말이 나온 김경일 해경 1, 2, 3정 정장의 기자회견을 김석균 청장이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김 전 청장은 구조활동과 관련해 많은 의혹 제기가 있어서 1, 2, 3 정장에게 있는 그대로 밝히라고 홍보 담당관에게 지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퇴선 명령을 했다고 밝히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퇴선 명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피해가는 것이군요. 김석균 청장이 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한 게 여러 군데에서 들통이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피해가고 있어요. 해경지휘부가 혹시 약속이나 하고 온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마저 드는 장면인데요.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 2, 3정 김경일 정장 휴대폰 사용 내역도 논란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경일 정장이 구조 당시 휴대폰으로 데이터 통신을 사용한 이력이 이호중 위원에 의해 어제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이 통신 기록에는 김 정장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6분 48분에 네. 각각 9초와 48초간 데이터를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착신자에 대한 전화번호는 없었고요. 대신 착신자 정보란에 직접 접속으로 돼 있었는데요. 네. 뭐 이 자료는 KT에서 제공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 뭐 9시 36분은 113 그 정이 단정을 구조에 나선 시간이었고 9시 48분은 세월호 선원 5명이 처음으로 구조된 그쯤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호중 위원은 카카오 등을 통해 세월호 영상을 어디론가 보낸 게 아니냐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어디론가 보낸 게 아니냐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네.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김 전 청장은 그 당시 영상을 찍어 보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휴대폰을 잘 쓸 겨를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데이터를 사용해서 뭔가 했다는 것 이거는 좀 의혹이 좀 불거지는 부분이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게 또 정확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김 전 정장은 물론 영상을 찍어서 보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그 기록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럼 자신의 휴대폰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면 이 자체로 위증에 해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꼼꼼하게 다 밝혀봐야 될 것 같고요. 매뉴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해수부 내 해약 선박 사고에 관한 표준 매뉴얼이 있었느냐는 특조위원들의 질문에 이면철 전 해수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장은 2013년 해수부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표준 매뉴얼 형식은 아니었지만 유사한 내용을 담은 매뉴얼은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하지만 답변 과정에서 실제 선내의 승객이 남아있을 것을 전제로 진입 훈련을 실시한 적은 없었고 관계부서 비상 연락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었다면 사고가 인재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측면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승객이 있는 상황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매뉴얼.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닌지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첫날 청문회 때 김동수 씨가 자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요.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다행히 별다른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증인들의 무성의한 답변이 나올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김문홍 당시 목포 해경서장은 세월호와 왜 교신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되풀이되자 질문하는 위원을 향해 무슨 말씀을 듣고 싶은 거냐 이렇게 언성을 높였는데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말싸움이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장례가 소란해졌습니다. 유족분들도 유가족분들도
반발을 많이 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잠시 청문회를 정회했고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야 청문회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김문홍 당시 목포 해경 서장이 큰 소리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는군요. 자, 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만히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기만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수단체 집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군대에 다시 온 기분이 드는데요. 여기저기서 충성, 군가 소리 들리고 군복 입은 사람들이 계속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버이연합 회원 50여 명이 청문회가 열리는 이 YWCA 건물 건너편에서 세월호 특조위 해체와 청문회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건물 앞에 있던 시민들과의 충돌을 우려한 경찰 병력이 배치돼 만약에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충돌은 없었지만 어버이연합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청문회장까지 들릴 정도로 청문회는 방해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청문회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에 어버이연합 또 오십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까지 집회 신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월호 청문회 방해를 하겠다 이런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군요. 자, 네. 오늘이 1차 청문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민간 잠수사, 해수부, 국가수 관계자들을 불러서 참사 현장에서 시신 수습과 장례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의 질의가 집중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당초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던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죠. 네. 이주영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자, 당시 전체 어떻게 보면 이 사고의 컨트롤 타워의 일원이었던 이주영 장관이 오늘 출석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내용 정리해서 내일 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